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라이브라 놀라셨죠? 저희가 원래 라이브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는 해요. 근데 네. 오늘 지금 막 속보 지금 올라오고 보셨을 텐데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저희가 만날 날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날에 특별한 분과 함께 하려고 깜짝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좀 인사 나눠주시고요. 아, 림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잘 알고 계시죠? 키움증권 김승혁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를 주로 보시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종목 얘기까지 좀 나눠볼 텐데 요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M7 기업 중에 5개 기업 실적 쏟아질 예정이고 테슬라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포함해서 이 미국 어닝 시즌 초반 이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기업들이 잘해서라기보다 비용 감축을 아주 높게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뭔가 리스크로 좀 발동이 될 가능성 없으신지까지 좀 코멘트로 여쭤볼게요. 비용 감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AI 활용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 저희 M7 기업 안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 이미 나왔으니까 테슬라 관점에서 저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테슬라는 비용 감축을 한 게 아니라 비용을 대거 3분기에 반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은 YY 기준 마이너스 40%가 찍혔어요. 근데 이제 에비타는 YY 기준 마이너스 9%가 찍혔습니다. 이 두 개가 뭔 차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비용 감축이냐라고 보기에는 M7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을 좀 감축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캐펙스 투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M7 외의, 그러니까 저희가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부르는 일반 그런 기업들 말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 트리거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그로스를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탑 그로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 AI를 우리한테 어떻게 좀 잘 적용할 수 있지를 기업들 단에서 더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너희 어닝이 얼만큼 더 나왔지? 그리고 그 너희가 어닝을 더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트리거가 뭐야? AI를 통한 수익화야? 아니면 비용 절감이야? 이렇게 좀 구별하고 지금은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사업성을 좋게 평가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성장 가능성의 주축이 되고 있는 AI 활용을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모멘텀장이고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감축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 그로스를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인물의 만남 내일 이루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화해 문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중국 관세도 낮춘다, 단일 부분 등등. 근데 돌발 변수 없겠죠? 어느 정도 결과치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 결과치는 당연히 시장이 예상하는 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적정한 화해 보도에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랑 시진핑은 원하는 게 좀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원하는 건 다른데 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좀 달라요. 예컨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좀 직진적인 사람이라서 사실 사전에 그렇게 전부 다 세팅되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남자답게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정하고 이거에 좀 시원시원한 어떤 협상 스타일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시진핑은 약간 반대입니다. 시진핑은 사전에 거의 모든 게 조율되고 자기는 가서 멋있게 사인하는 딱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수장이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실무단 입장에서는 사전에 컨택을 상당히 많이 했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G2 정상이 만났는데 얼굴 붉힐 일이, 특히 중국 시진핑은 최근 막 실각설 얘기도 나오고요. 뭐 사중전에서 이제 인사가 선정이 안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단에서 협상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는 마치게끔 얘기를 주문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G2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새로운 노이즈가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적정한 무드가 나오겠고, 뭐 당연히 폭탄이야 트럼프가 가지고 있겠지만 트럼프의 워딩 자체도 그렇게 시장의 어떤 바운더리를, 예상 바운더리를 벗어날 만큼 매콤하게 얘기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막 크게 놀랄 수준으로 나오거나 뭐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모습을, 왜냐하면 지금 림님께서 상승장은 언제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엮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승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세미나 많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장 언제까지가? S&P 7,000가? S&P는 이제 7,000까지 몇 프로 안 남았어요. 그래봤자 2%에서 3%? 그러면 사실 연내 7,000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상승장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제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 건데, 네. 가장 직관적으로는 저 S&P 보시면 기울기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하죠. 그렇죠. 저 그래프를 보면 모두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점에 살 걸. 저 4,800에만 샀어도 지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하시는데, 저렇게까지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생각보다 시장 안엔 유동성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다더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SLR 규제 완화를 한다더라,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성,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이 공급되고 있구나, 거기에 QT 중단 얘기까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선 시장을 밀어올렸던 돈은 있고, 두 번째,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튼튼하느냐? 사실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소비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사실 과거 실업률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보거나 비노 고용 지표를 한번 보더라도 고용이 현재 기준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소프트 랜딩 가능성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최근 3분기 이제 S&P 500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어닝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죠. 가이던스 역시도 꾸준하게 비트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AI 중심의 장세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AI 아닌 게 이제 뭐가 있나요? 뭐 소비재들은 좀 덜 묻어 있죠. 근데 다만 소비재라고 하더라도 월마트도 AI를 이용해서 광고 플랫폼 커넥트를 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산업 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반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전력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 세 가지 전제,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후에 가이던스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다,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는 국면인데 미국 경기는 크게 위축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증시를 밀어올렸고, 이 전제가 아직 바뀌지 않는다면 증시가 한 번씩 흔들릴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 전제가 아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 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럼 이쯤에서 이게 궁금해져요. 사실 지금 미증시도 최고치에 쓰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률을 또 압도하는 게 우리 국내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주토피아 구독자분들 성향이 미장도 보시고 국장도 보시고 골고루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쯤에 미장만 100% 담으신 분들도 국장으로 옮겨 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코스피 앞자리가 2번 바뀌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죠. 네. 이제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도 못했지만 그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전략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다행인 건
좀 모멘텀적으로 뭐가 더 잘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도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추가적인 상승 버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이 있고요. 미국 역시도 미국 나름대로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최근에 급하게 많이 올랐냐를 본다면 사실 미장보다는 국장이 더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면 이제 S&P보다는 코스피를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는 장이 계속 가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 두 개의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테마단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성향이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지금 테마 수급이 한 번씩 몰리면 어찌됐건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30% 이상을 이제 못 가는데 미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장은 하루에도 1000%가 오를 수 있는 게 미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장세에서 수급이 한번 몰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비욘드 미트 같은 뭐 밈 주식에 한번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네. 이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더 공격적이고 베타 센 걸 찾겠다라고 하면 미장이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정책 모멘텀으로 그냥 얌전히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택입니다. 미장이든 국장이든 유의미한 차이라고 본다면 세금 말고는 딱히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저의 질문에 좀 곤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잘 조언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지수 보셨죠? 예, 가파르기가 참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호재가 나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악재가 나올까 이제 좀 떨리는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요거 좀 이 시점에 좀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를 좀 뭉뚱그려 제가 여쭤보면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리스크 요인은 생각보다 되게 많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컨대 저희 최근 리스크 요인 갑자기 증시를 떨궜던 요인들 생각해 보면 올해 4월 관세 갑자기 이제 간판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증시는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갑자기 청산이 되면서 흔들렸죠. 그리고 이제 2022년 그때는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본격적 금리 인상 한두 달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재를 미리 예상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증시를 흔들 만한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픈 AI에 돈이 생각보다 없다면 지금 오픈 AI가 마이다스 손처럼 여기저기 손을 열심히 갖다 대고 있어요. 그리고 대면 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경우 최근에 오픈 AI의 수주를 믿고 데이터 센터 담보 대출까지 받고 사모 대출까지도 같이 이제 연동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오픈 AI가 돈이 없다면 이럴 가능성. 물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노이즈는 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I가 생각보다 그 정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면 EPS 가이던스나 이제 EPS 그로스 트래커 같은 거를 보면 사실 현재까지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의 내러티브가 이제 생겨버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지금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지만 불안한 지점 중에 하나는 상위 25%와 하위 25%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어요. 대표적으로 상위 25%의 이제 인근 상승률을 저희가 보면 이제 13%에서 14% 정도. 근데 하위 25%는 마이너스 1.5%.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하위 25%들은 점차적으로 돈이 떨어져 가고 있는 장세예요. 그분들의 이제 돈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AI를 유입시키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 저장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하지도 해고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트리거가 발생한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리스크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SOFR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다. 사실 우리가 따질 만한 면면들은 너무 많고 이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매일 매월 계속 이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때그때 대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포모가 무섭잖아요. 근데 반대로 갑자기 떨어질까 무섭잖아요. 이 두 개가 무서운 상황에서는 우선 홀드가 정답이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도 계속 저희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AI요. 키워드
뭐 남은 하반기 내년까지도 꼽자면 AI 말고는 없나요? AI가 사실 AI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산업 AI가 전반에 미쳐 있으니. 대부분의 모든 산업 전반에 미쳐 있어서 AI에서 파생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이제 연료 전지냐, 이제 태양광이냐, 그리고 이제 우라늄이냐, 네. 원전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또한 네오 클라우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게 핫하죠. 이제 데이터 센터로 호스팅해주는 업체들, 그리고 이제 AI를 수익화할 수 있는 애들, 에드테크라든가. 그래서 AI를 제외한 나머지 를 보자면 모멘텀 그러니까 베타가 좀 약해요. 상승 탄력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AI가 묻어있는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굳이 AI를 좀 배제한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저희가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년 2분기 기준 저희가 실적 추정을 해보면 IT가 가장 그 실적 서프라이즈가 좋았고요. 2등이 헬스케어였어요.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약가 인하라든가 PBM과의 전쟁 이런 어떤 정책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주가는 많이 못 갔는데 실적은 계속 좋다더라. 그러면 언젠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AI가 묻어있는 것 안에서 뭐가 계속 주도를 하느냐. 사실 지금 이 싸움입니다. 전력 테마로 갔다가 원전으로 갔다가 히토리로 갔다가 대부분 다 AI가 묻어있는 애들이거든요.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다 사실 AI를 배제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AI가 완전히 배제됐을 때 그나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는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M7 얘기 잠깐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 줄줄이 5개 기업 발표가 되는데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기업 그리고 그 내용까지 어느 쪽인가요? 사실 M7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왜냐하면 11월에 있어서 이번 주에 있는 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구글, 뭐 아마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걔네가 다 비슷해요. 사실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던가 뭐 물론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 중심이고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도 있지만 걔는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제미나이가 얼마큼 활성화되고 있느냐 다 초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어떤 기업이 중요하다를 저희가 본다기보다는 이 기업들 공통적으로 캐펙스 비중이 얼만큼 늘어날 거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사실 향후에 얼만큼 AI를 수익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오늘이죠. 엔비디아 이제 젠슨 왕이 2025 이제 컨퍼런스 기조 연설을 했잖아요. 그 기조 연설을 하면서 5천억 달러 수주 잔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5천억 달러 수주 잔고 안에 이제 파트너들을 얘기했는데 거기 대부분 M7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M7들의 어떤 캐펙스가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이어질 건데 그럼 계산 한번 해봐야죠. 얘네들의 캐펙스 투자가 연간 기준으로 이 정도고 그거 다 더했을 때 얼만데 그러면 예를 들어 3천억이다. 그럼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딴 데 쓴 거잖아요. 아니, 딴 데서 받은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산 로직을 좀 쓸 수가 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AI가 수익화가 돼인 건데 이거에 따른 저희가 가장 산업단에서 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사람들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답변은 그게 일반 M7 기업들은 된다고 판단한대.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실제로 집행한대. 그리고 수주 잔고가 그만큼 찍혔대.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 에 대한 설득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EPS가 얼마고 뭐 보긴 해야 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캐펙스 투자가 얼만큼인데 그 안에 너희가 마진이 나오니 이거를 저희가 좀 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발표하겠는데 테슬라 얘기도 잠깐 말씀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리포트 제목으로 고진감래 이렇게 하셨는데 앞서 이제 테슬라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어닝 시즌 뭐 비용 쓰는 거 뭐 등등 말씀하셨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또 11월 6일에 연례주총으로 눈이 다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 보상안 관련해서
혹시 뭐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거 저희 알 수 있을까요? 뭐 일주 보상 이제 패키지인 거잖아요. 뭐 사실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는 이제 봐야 알긴 합니다. 사실 워딩들이 다 너무 반대예요. 이제 일론 머스크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 그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 너무 다 반대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테슬라 3분기 아까 제가 한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비용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비용이 일회성 비용인데 굳이 일회성 비용을 3분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분기에 많이 반영한 이유 중에 하나는 1조 보상한 패키지가 조금 더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유리하게끔 되려면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잠깐 눌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업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3분기 보상안에 이걸 더 반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1조 보상안 패키지. 그 보상안은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장기적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너희를 위한 거다. 우리 보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꿈꾸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뭐 지금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보택시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주까지 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이자 하나의 에너지 저장 장치이자 하나의 이제 이동 수단이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다 이제 갖출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과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달라 뭐 이런 거니까 뭐 일종 어떤 기사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만약에 이거 패키지 통과 안 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테슬라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나는 CEO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연초에 근데 CEO에 대한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청사진을 시장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지금 CEO가 많지가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 혁신이 배제됐다고 계속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안에 일론 머스크가 배제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패키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한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세부안은 실제로 이제 나와봐야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말지 이제 고민하면서 사실은 여쭤보게 되는데 기업 이 전반에 지금 뭐 테슬라도 뭐 큰 청사진 등등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이 비전 측면도 당연히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조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근데 딱 이 기업의 전반에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향후 실현해 나갈 그런 목표들 이런 거 봤을 때 딱 내 마음에 드는 이 기업의 서사 내러티브가 마음에 드는 기업 이런 거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리포트 보면서 오라클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긴 했는데 타 그거에 비해서 감정이 많이 들어가셨나라는 느낌도 들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혹여 곤란하실 수 있으나 한번 넣어는 봤습니다. 뭐 오라클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멀티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오라클은 뭐 지금 시장 얘기로는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수주에 따른 캐펙스를 되게 많이 늘려놨는데 너희가 이제 받은 그 수주 잔고가 이제 제대로 워킹하지 않았을 때 그 캐펙스 투자가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으로 뭐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팀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서사가 좋다. 서사가 가장 좋은 기업을 제가 저한테 하나 꼽으라면 이거는 너무 진부하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좋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뭐 GPU가 좋으니까 반도체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엔비디아는 이제는 지금 AI 관련된 산업의 기초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을 그 엔비디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GPU를 판매하는 건 누구나 알죠. 그거 말고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피겨 AI를 같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모스라는 걸 통해서 행동 데이터를 같이 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병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사실 여기서 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트워킹 장비 같은 경우 최근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셀레스티카 뭐 이런 애들이 핫했는데 거기에 초저지연의 근본인 게 또 엔비링크예요. 엔비디아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보자. 밸류에이션이 또 쌉니다. 30배에서 31배.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의 어닝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이후에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점들에 침을 많이 발라놨어요. 그리고 거기 기술력을 탄탄하게 잘 갖고 있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도 꽤 많이 구축해놨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사 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좋죠. 근데 서사가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고 그만큼 무거워져서 지금 시장은 서사 좋은 거를 찾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서사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다른 거는 또 서사는 적당히 좋은데 아직 많이 안 오른 거 뭐가 있어? 그러고서 수급이 순간 몰리는 게 뭐가 있어를 찾고 그래서 최근에 뭐 히토류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고요. 네오클라우드가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 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테마장이 좀 왔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 좀 조언 말씀 제가 질문 안 드려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장이 가장 좀 힘든 장이긴 해요. 네. 가장 불안하죠. 이거 빼야 돼? 예를 들어 수익을 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수익 냈는데 뺄까? 그리고 이제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모가 너무 온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첫 말씀드렸던 증시가 현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괜찮다.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 방향보다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소프트 랜딩 가능성으로 가고 있다. 이 세 가지 다리가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의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은 아직 있어 보입니다. 올해 내내 바이 더 딥 전략이 가장 유효했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빠지면 사고 빠지면 샀을 때 결국 수익성이 이제 가장 좋았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변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현재 이제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홀드가 가장 유의미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를 가장 먼저 좀 보시고 우리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탈이냐라고 한다면 포지션 정리나 이제 포지션을 좀 줄이시는 거가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의 단기적 노이즈다. 정책적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트럼프의 워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단기적 노이즈다라고 한다면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한 30여 분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